권력자의 몰락. 1565년 여름 궁궐 앞 100여 명의 신하가 지켜보는 가운데 한 남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윤원형, 그대의 죄를 낱낱이 아뢰겠소. 대신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윤원형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을사사화로 수백 명을 죽이고 권력을 농단하고 백성을 괴롭혔소. 그대가 누렸던 그 권세는 어디 갔소?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침이 날아왔습니다. 불과 석 달 전까지 조선의 황제처럼 군림하던 그였습니다. 이제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전하, 신에게 한 번만 기회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명종은 차갑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유배를 보내도록 하라.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20년 권력의 정점에서 한순간의 나락으로. 허나 진짜 비극은 그 뒤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1565년 봄, 한양은 화려했습니다. 궁궐 안팎으로 벚꽃이 흩날리던 그날, 윤원형은 명종을 아련하고 궁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 신하들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누구 하나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명종의 외삼촌이었고 왕비 인순왕후의 아버지였으며 무엇보다 문정왕후의 동생이었습니다. 조선의 권력은 그의 손끝에서 움직였습니다. 윤원형의 저택은 한양에서 가장 웅장했습니다. 붉은 기와가 햇살에 빛났고 정원엔 온갖 진기한 화초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궁궐보다 화려하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아무도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그의 권세는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대감마마, 삼정승께서 뵙기를 청하옵니다. 문 밖에서 청지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원형은 서안 앞에 앉아 붓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느릿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들라 하여라. 목소리엔 권위가 서려 있었습니다. 삼정승이라 해도 그 앞에선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3명의 신하가 들어왔습니다.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의 신하들이었지만 윤원형 앞에선 그저 하나의 신하에 불과했습니다. 대감, 이번 인사에 대해 아뢰옵고자 하옵니다. 영의정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윤원형은 붓을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이며 그 무엇도 놓치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이미 정한 일이 아니냐? 허나 대감 송인수를 좌찬성에 임명하시는 것은 경은 내 뜻을 거스르려 하시는가? 윤원형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영의정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을 뿐이었습니다. 윤원형은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을 볼 필요도 없다는 듯이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물러가 보시오. 세 신하는 아무 말도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그들의 얼굴엔 굴욕이 서려 있었습니다. 허나 윤원형에겐 그마저도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권력이란 원래 그런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무릎 꿇고 누군가는 군림하는 것. 그의 곁엔 정난정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윤원형의 후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여부라 했고 악녀라 했습니다. 허나 윤원형에게 그녀는 동반자였습니다. 권력을 나눈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보, 조정의 신하들이 불만을 품고 있다 하옵니다. 정난정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윤원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냉소 섞인 그러나 여유로운 미소였습니다. 불만을 품는다 한들 무엇을 할 수 있겠소?
그들은 이미 내 손아귀에 있어. 정난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권력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문정왕후가 살아있는 한 윤원형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 무렵 궁궐 안쪽 깊은 곳에선 문정왕후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명종의 어머니였고 조선 역사상 가장 강력한 권력을 휘두른 대비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윤원형과 닮아 있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윤원형이 조정을 너무 함부로 다루고 있소이다. 내관 하나가 조심스레 아뢰었습니다. 문정왕후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그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허락한 것이요. 그 한마디에 내관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문정왕후는 동생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는다기보다는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윤원형이 악명을 떠안는 동안 자신은 뒤에서 모든 것을 조종할 수 있었습니다. 윤원형의 권력은 날로 커졌습니다. 그는 조정의 인사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했습니다.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는 높은 자리에 앉혔고 반대하는 자는 유배에 보냈습니다. 어떤 이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살인파의 선비들은 그를 두려워했고 증오했습니다. 허나 아무도 대놓고 맞설 수 없었습니다. 한양의 거리에선 백성들이 속삭였습니다. 윤원형의 악행에 대해, 정난정의 음모에 대해, 그리고 조정의 부패에 대해. 허나 그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너무나 작아서 궁궐까지 닿지 못했습니다. 아니, 닿는다 해도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대감, 이대로 가면 민심이 등을 돌릴 것이옵니다. 어느 날 윤원형의 측근 한 사람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윤원형은 웃었습니다. 그것은 비웃음이었습니다. 민심? 민심이 권력을 만드는 것이 아니요. 권력이 민심을 만드는 것이요. 그 말은 오만했습니다. 허나 그 순간 윤원형은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권력은 영원할 것이라고, 자신의 자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나 세상엔 영원한 것이 없었습니다. 권력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윤원형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너무 높은 곳에 있었고 너무 오래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1565년 여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궁궐 안엔 무더위가 가득했고 윤원형의 저택엔 시원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권력의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허나 그 아래엔 이미 금이 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들리지 않는 곳에서 그의 몰락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537년 한양은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중종의 후궁들 사이에서 암투가 벌어지고 있었고 조정은 두 파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한쪽엔 대윤, 윤원형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있었고 다른 한쪽엔 소윤, 윤원로를 중심으로 한 세력이 있었습니다. 같은 윤씨였으나 그들은 서로를 적으로 여겼습니다. 윤원형은 승정원의 한 귀퉁이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34, 이제 막 벼슬에 오른 지 몇 해 되지 않았으나 그의 뒤엔 누이 문정왕후가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조정의 신하들은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윤원형, 경은 아직 절소. 조정의 일을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오. 한원로 대신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표면적으론 충고였으나 그 속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윤원형은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허나 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가르침 명심하겠사옵니다, 대감. 말은 그리 했으나 마음속으론 비웃고 있었습니다.
늙은 신하들의 충고 따위 그에겐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조정에서 진짜 힘은 왕비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왕비는 자신의 누이라는 것을. 그 무렵 궁궐 안 중궁전에선 문정왕후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세자를 낳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중종의 후궁 장경왕후가 낳은 아들 훗날의 인종이 세자로 책봉되어 있었습니다. 문정왕후는 그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세자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마마, 대윤과 소윤의 다툼이 날로 심해지고 있사옵니다. 상궁 하나가 조심스레 아뢰었습니다. 문정왕후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리 두어라. 때가 되면 정리될 것이니. 상궁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문정왕후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겉으론 조용했으나 속으론 모든 것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동생 윤원형을 앞세워 자신은 뒤에서 모든 것을 조정할 계획이었습니다. 1544년 중종이 승하했습니다. 인종이 즉위했으나 그의 치세는 짧았습니다. 불과 8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사라 했으나 한양에선 소문이 돌았습니다. 문정왕후가 손을 썼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진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허나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문정왕후의 아들 명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날 윤원형은 자신의 저택에서 술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권력을 잡을 수 있는 시간이 온 것이었습니다. 대감 축하드리옵니다. 측근들이 하나둘 찾아와 절을 올렸습니다. 윤원형은 술잔을 비우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요. 조정을 바로 잡아야 하오. 그의 말은 그럴듯했습니다. 허나 그 속뜻은 달랐습니다. 조정을 바로 잡는다는 것은 자신에게 거슬리는 자들을 제거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실행되었습니다. 명종이 즉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윤원형은 조정의 인사에 깊이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는 높은 자리에 앉혔고 반대하는 자는 멀리 내쫓았습니다. 살인파의 선비들은 반발했으나 소용없었습니다. 문정왕후가 뒤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윤원형의 전행이 도를 넘고 있사옵니다. 전하. 어느 날 한 대신이 명종에게 아뢰었습니다. 명종은 어린 왕이었습니다. 겨우 12살에 즉위했고 어머니 문정왕후의 수렴청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외삼촌께서 하시는 일, 과인이 어찌 막을 수 있겠소. 명종의 목소리는 힘없었습니다. 그는 왕이었으나 왕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권력은 문정왕후와 윤원형에게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더욱 윤원형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무렵 윤원형은 정난정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원래 기생이었으나 총명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윤원형은 그녀에게 빠졌고 첫째 부인이 살아있음에도 그녀를 후처로 들였습니다. 조정에선 비난이 쏟아졌으나 윤원형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여부라 하옵니다. 정난정이 윤원형에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엔 서글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윤원형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신경 쓸 것 없소. 권력을 가진 자는 늘 비난받는 법이요. 정난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윤원형과 함께 권력의 중심에 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윤원형보다 더 냉혹했습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자들을 하나하나 기억했고 언젠가 갚아줄 것이라 다짐했습니다.
1545년 을사사화가 일어났습니다. 윤원형은 소윤 세력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원로를 비롯한 수십 명의 신하가 영모제로 몰렸습니다.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윤원형이 꾸민 음모였습니다. 허나 문정왕후가 뒤에서 밀어주었고 명종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윤원로, 영모를 꾸민 죄로 사약을 내리노라. 명종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겨우 13살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라는 명을 내려야 했고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허나 어머니의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명을 내렸습니다. 윤원로는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그의 가족들도 유배를 갔고 일족이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조정의 신하들은 분노했으나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자신이 될까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윤원형은 그날 밤 술을 마셨습니다. 승리의 술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조정에서 자신을 막을 자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권력은 달콤했고 그는 그 맛에 취해 있었습니다. 대감, 이제 누구도 대감을 막을 수 없사옵니다. 정난정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윤원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웃었습니다. 허나 그 웃음 속엔 교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권력의 정점은 곧 몰락의 시작이라는 것을, 너무 높이 오른 자는 결국 떨어진다는 것을. 그날 밤 딸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1544년 겨울 인종이 즉위했습니다. 한양의 거리는 축제 분위기였으나 윤원형의 저택은 어두웠습니다. 그는 서안 앞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얗게 조용히 모든 것을 덮듯이. 대감, 조정에서 대감을 파직하라는 상소가 올라왔사옵니다. 측근이 떨리는 목소리로 아뢰었습니다. 윤원형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 될 것이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허나 그 속엔 분노가 끓고 있었습니다. 인종이 즉위하자마자 대윤 세력이 조정을 장악했습니다. 윤원형은 한순간에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났습니다. 수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궁궐 안에선 인종이 신하들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29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으나 몸이 허약했습니다. 오랜 세월 세자로 지내며 쌓인 심적 부담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허나 그는 성군이 되고자 했습니다. 윤원형의 전행을 바로잡아야 하오. 그가 조정을 어지럽혔소. 한 대신이 인종에게 아뢰었습니다. 인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역시 윤원형이 중종 말년에 저지른 일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선비가 화를 입었고 무고한 이들이 죽었습니다. 경들의 뜻을 따르겠소. 윤원형을 파직하도록 하시오. 인종의 명이 떨어졌습니다. 윤원형은 모든 관직에서 물러났고 한양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허나 그의 마음속엔 복수심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대로 끝일까요? 정난정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불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윤원형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끝이 아니오. 시작일 뿐이오. 그날 밤부터 남산에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밤마다 산에 올라 제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윤원형이 인종의 죽음을 빌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진실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허나 소문은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한편 궁궐 안 대비전에는 문정왕후가 있었습니다.
인종이 즉위했으나 그녀는 아직 권력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겐 아들 경원대군이 있었고 그 아들을 왕위에 올리고 싶었습니다. 허나 인종이 살아있는 한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마마, 주상께서 요즘 몸이 편찮으시다 하옵니다. 상궁이 조심스레 아뢰었습니다. 문정왕후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리 아뢰었느냐?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허나 그녀의 마음속엔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인종이 후사가 없었습니다. 만약 그가 죽는다면 다음 왕은 경원대군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이 정한 운명인 듯 보였습니다. 1545년 여름 인종이 병에 걸렸습니다. 궁궐 안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이들이 밤낮으로 진맥을 보았으나 증세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인종은 날로 쇠약해졌고 신하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전하, 기운을 차리셔야 하옵니다. 신하들이 애타게 외쳤으나 인종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흐릿했고 숨소리는 가늘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윤원형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으나 소식은 빠르게 전해졌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냉혹한 미소였습니다. 하늘이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정난정 역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윤원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엔 희망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찾은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1545년 7월 인종이 승하했습니다. 즉위한 지 불과 8개월 만이었습니다. 궁궐 안은 곡성으로 가득했고 한양의 백성들은 슬퍼했습니다. 인종은 성군이 되고자 했으나 하늘이 그에게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인종 전하께서 승하하셨사옵니다. 그 소식이 전해지자 조정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후사가 없었기에 다음 왕을 정해야 했습니다. 신하들은 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문정왕후의 아들 경원대군이 왕위에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명종이 즉위했습니다. 그는 겨우 12살이었습니다. 너무 어렸기에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시작했습니다. 진짜 권력은 그녀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동생 윤원형을 불러들였습니다. 돌아오너라 원영아. 이제 내가 나를 도울 때니라. 문정왕후의 명이 떨어지자 윤원형은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다시 관직에 올랐고 이번엔 더 높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조정의 신하들은 경악했으나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대감 축하드리옵니다. 측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윤원형은 술잔을 들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청산이 시작되오. 나를 모욕한 자들 하나도 놓치지 않을 것이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정난정은 그 옆에 앉아 미소를 지었습니다. 냉혹한 미소였습니다. 그들은 복수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양의 거리에선 백성들이 속삭였습니다. 인종의 죽음이 너무 갑작스러웠다고, 누군가 손을 썼을 것이라고. 남산의 불빛 이야기가 다시 돌았습니다. 허나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윤원형의 권력이 다시 시작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달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피를 머금은 듯 불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윤원형은 그 달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권력은 다시 그의 손에 들어왔고 이번엔 놓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1545년 가을 을사사화의 피바람이 휩쓸고 간 뒤였습니다. 조정은 고요했습니다.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신하들은 숨소리조차 낮추었고 궁궐 안은 죽음의 그림자로 가득했습니다. 윤원형은 권력의 정점에 올랐으나 그 자리는 원망으로 쌓인 것이었습니다. 한양의 거리를 걷던 백성들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한 사내가 수레를 끌며 지나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비참했습니다. 그는 유관의 집안 종이었습니다. 주인이 능지처참을 당한 뒤 그 역시 관노로 끌려갔다가 겨우 풀려난 참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유관 대감 댁 종이었다지. 쉿말 마오. 화가 미칠라. 백성들은 속삭였습니다. 두려움이 한양을 지배했습니다. 누가 언제 역모로 몰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윤원형의 눈밖에 나면 그것이 곧 죽음이었습니다. 궁궐 안 명종은 침전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겨우 13살이었습니다. 어머니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고 있었고 외삼촌 윤원형이 조정을 좌우했습니다. 그는 왕이었으나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하, 오늘 조회에 나가셔야 하옵니다. 내관이 조심스레 아뢰었습니다. 명종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흐렸습니다. 그는 지난 몇 달간 너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신하들이 무릎 꿇는 것을, 어머니와 외삼촌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을 알았노라. 명종은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렸으나 내관의 부축을 받고 걸었습니다. 그는 왕복을 입고 조회에 나갔습니다. 신하들이 절을 올렸고 그는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문정왕후와 윤원형이 했습니다. 조정 한편에 한 늙은 신하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살인파의 선비였으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의 동료들은 이미 죽었거나 유배를 갔습니다. 그는 살아남았으나 그것이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유배간 자들의 명단을 올리시오. 윤원형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내관이 명단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이 불릴 때마다 신하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모두가 한때 조정을 이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역적으로 몰려 귀양을 간 신세였습니다. 늙은 신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으나 아픔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분노만이 가슴 속에서 타올랐습니다. 허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면 자신 역시 죽을 것이었습니다. 조회가 끝나고 신하들이 물러났습니다. 늙은 신하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궁궐을 나서는 길, 그의 눈에 핏자국이 보였습니다. 아직 씻기지 않은 핏자국이었습니다. 유관이 끌려갔던 그날의 흔적이었습니다. 한편 윤원형의 저택에선 연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축배를 드는 소리,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윤원형은 높은 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엔 정난정이 있었고 주변엔 아첨하는 신하들로 가득했습니다. 대감, 이제 조정엔 대감을 막을 자가 없사옵니다. 한 신하가 술잔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윤원형은 그 잔을 받아 단숨에 비웠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자신만만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리하오. 이제 이 나라는 내 뜻대로 움직일 것이오. 신하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아첨과 비굴함으로 가득한 박수였습니다. 정난정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 역시 권력의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양의 어느 골목에서 한 여인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유인숙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역적으로 몰려 죽었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녀는 관비로 끌려갈 예정이었으나 친척의 도움으로 도망쳤습니다. 아버지는 역적이 아니셨는데 그녀는 땅을 치며 울었습니다. 하늘을 원망했으나 하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별들만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궁궐 안대비전에선 문정왕후가 앉아 있었습니다. 상궁이 차를 올렸고 그녀는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만족스러운 표정이 걸려 있었습니다. 원영이가 잘하고 있구나. 그러하옵니다, 마마. 이제 조정은 안정을 찾았사옵니다. 상궁이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문정왕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정이라 했으나 그것은 공포로 만든 안정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고 수많은 가족이 파괴된 뒤에 얻은 것이었습니다. 명종은 침전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죽은 사람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유관, 유님, 유인숙 모두 자신의 명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과인이 왕이란 말이냐. 명종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왕이었으나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신하들을 지키지 못했고 백성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꼭두각시였습니다. 한양의 밤은 깊어갔습니다. 윤원형의 저택에선 여전히 연회가 이어졌고 궁궐은 적막했습니다. 백성들은 잠들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을사사화는 끝났으나 그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조선은 피로 물들었고 그 피는 씻기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늙은 신하는 자신의 집에 돌아와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책을 펼쳤습니다. 사초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는 오늘 본 것들을 기록했습니다. 윤원형의 폭정을, 명종의 무력함을, 조정의 비극을. 언젠가 이 기록이 진실을 말해줄 것이라 믿으며 그는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1555년 봄, 정난정은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값비싼 비녀를 꽂았습니다. 거울 속 그녀는 조선 최고의 기부인이었습니다. 허나 그녀의 눈빛엔 공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님, 문정왕후 마마께서 부르시옵니다. 상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난정은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났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며 그녀는 문득 옛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20해 전 그녀는 기생이었습니다. 이름도 없었고 신분도 없었습니다. 그저 남자들의 술자리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한양의 어느 기방에서 그녀는 날마다 모욕을 견뎌야 했습니다. 야, 내 이년아. 술 따르지 못할까? 한 양반이 소리쳤습니다. 정난정은 고개를 숙이고 술을 따랐습니다. 손이 떨렸으나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양반은 그녀의 턱을 잡아 올렸습니다. 얼굴은 곱구나. 허나 천것은 천것이지. 비웃음이 쏟아졌습니다. 정난정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물이 나오려 했으나 참았습니다. 울면 더 무시당할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이들을 내려다보리라고. 그리고 윤원영을 만났습니다. 처음엔 그저 또 다른 손님이었습니다. 허나 그는 달랐습니다. 그는 그녀의 눈빛을 보았고 그 속에 담긴 야심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대는 범상치 않구려. 윤원형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정난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사람으로 대해주는 듯 했습니다. 그날부터 그들의 운명이 엮이기 시작했습니다. 윤원형은 그녀를 후처로 들였습니다.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기생을 부인으로 삼다니 폐륜이라 했습니다. 허나 윤원형은 개의치 않았고 정난정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난정아, 세상이 무엇라 하든 신경 쓰지 마시오. 윤원형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정난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나 마음속 깊은 곳엔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천민이라는 낙인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본부인 김씨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난정을 경멸했습니다. 눈빛으로 말투로 온몸으로 멸시를 드러냈습니다. 정난정은 그것을 견뎌야 했습니다. 후처의 자리는 그만큼 초라했습니다. 천한 것이 감히 이 집에 발을 들이다니. 김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난정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을 뿐이었습니다. 허나 그날 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김씨를 제거하기로. 1551년 김씨가 죽었습니다. 병사라 했으나 한양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정난정이 독을 먹였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진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허나 정난정은 그날 이후 정실 부인이 되었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 정난정은 비녀를 만졌습니다. 천민에서 정경 부인이 되기까지의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수많은 모욕을 견뎌야 했고 수많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 결정들은 때론 잔인했고 때론 냉혹했습니다. 마님, 서두르셔야 하옵니다. 상궁이 다시 재촉했습니다. 정난정은 일어나 문을 나섰습니다. 궁궐로 가는 길,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양의 거리가 보였고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들 중 누군가는 자신을 욕할 것이었습니다. 천민 출신이라고, 요불하고, 악렬하고. 허나 정난정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니,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권력을 얻었으나 마음속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천민이라는 과거는 그녀를 따라다녔고 그것은 결코 지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궁궐에 도착해 그녀는 문정왕후를 만났습니다. 두 여인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권력으로 손잡은 동지였으나 마음을 나눈 친구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로를 이용하는 관계였을 뿐이었습니다. 정난정은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정경 부인이 되었으나 왕후 앞에선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그것이 신분의 질서였고 그녀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권력을 얻었으나 여전히 누군가의 아래에 있었습니다. 1563년 봄, 윤원영은 영의정 자리에서 조정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60, 20년 넘게 권력을 쥐고 있었고 이제 그는 조선의 실질적 지배자였습니다. 명종이 친정을 시작했으나 조정은 여전히 윤원형의 손아귀에 있었습니다. 대감 오늘 조회에서 상소가 한 건 올라왔사옵니다. 측근이 조심스레 아뢰었습니다. 윤원형은 서안에 앉아 붓을 들고 있었습니다.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외척의 권력이 지나치다는 내용이옵니다. 윤원형은 붓을 내려놓고 비웃었습니다. 그런 상소는 이미 수없이 보았습니다. 늘 같은 말이었고 늘 무시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 두어라. 어차피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니. 측근은 물러갔습니다. 윤원형은 다시 붓을 들었으나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요즘 들어 그런 상소가 부쩍 늘었습니다. 전엔 아무도 입에 담지 못하던 말들이었습니다. 궁궐 안 명종은 이제 30이 넘은 어엿한 성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꼭두각시처럼 지냈으나 세월이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외삼촌 윤원형이 못마땅했고 그의 권력을 견제하고 싶었습니다. 전하, 일양 대감께서 뵙기를 청하옵니다. 내관이 아뢰었습니다. 명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양은 명종의 또 다른 외척이었습니다. 왕비 인순왕후의 동생이었고 최근 들어 명종의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들라 하여라. 일양이 들어와 절을 올렸습니다. 명종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젊고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윤원형과는 달랐습니다. 경, 조정의 일을 어찌 보고 있소?
전하, 외척의 권세가 지나치옵니다. 조정이 바로 서야 하옵니다. 이량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명종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역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윤원형을 견제해야 한다고, 조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경의 뜻, 과인이 알겠소. 명종의 말에 이량은 다시 절을 올리고 물러났습니다. 그날부터 궁궐 안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명종이 윤원형을 멀리하고 이량을 가까이 했습니다. 신하들은 그 변화를 감지했고 조심스레 편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윤원형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았으나 무시했습니다. 자신의 권력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누이 문정왕후가 살아있는 한 아무도 자신을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1565년 봄, 문정왕후가 병에 걸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멀쩡했으나 하루아침에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궁궐 안은 긴장으로 가득했고 윤원형은 매일 문안을 드렸습니다. 누이, 기운을 차리셔야 하옵니다. 윤원형이 문정왕후 곁에 앉아 말했습니다. 문정왕후는 창백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조선을 지배했던 여인이었으나 이제 그녀는 늙고 병든 노파였습니다. 원영아, 내가 죽으면 조심하거라. 무슨 말씀을 하시옵니까? 쾌차하실 것이옵니다. 윤원형은 애써 태연한 척했으나 마음속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누이가 죽으면 자신의 권력도 함께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1565년 4월 문정왕후가 승하했습니다. 궁궐 안은 곡성으로 가득했으나 조정의 신하들은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이제 윤원형의 시대가 끝날 것이라 믿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던 날 윤원형은 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누이를 잃은 슬픔도 있었으나 무엇보다 두려웠습니다. 이제 자신을 지켜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대감, 조정에서 대감을 탄핵하는 상소가 연이어 올라오고 있사옵니다. 측근이 황급히 달려와 아뢰었습니다. 윤원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감히? 이량 대감을 중심으로 신하들이 뭉치고 있사옵니다. 윤원형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량. 그 이름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자신이 무시했던 신하였으나 이제 그가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명종은 상소들을 받아보았습니다. 윤원형의 제목을 나열한 글들이었습니다. 을사사와의 학살, 권력의 농단, 부정부패, 수십 년간 쌓인 죄악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전하, 윤원형을 파직하고 유배 보내야 하옵니다. 이량이 앞으로 나와 아뢰었습니다. 신하들도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명종은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는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할 수 있었습니다. 윤원형, 모든 관직에서 파직하고 외지로 유배하도록 하라. 명종의 명이 떨어졌습니다. 조정은 술렁였고 신하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0년 넘게 조선을 지배했던 권력자가 하루아침에 몰락한 것이었습니다. 윤원형은 저택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릎이 꺾였고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정난정이 그를 부축했으나 그는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대감. 정난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권력도 재산도 명예도 모두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그날 밤 윤원형은 빈 저택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면 유배를 떠나야 했습니다. 한때 조선의 황제처럼 군림했던 남자가 이제 죄인의 신세로 전락한 것이었습니다.
하늘은 그를 버렸고 세상은 그를 등졌습니다. 1565년 5월 윤원형은 한양을 떠났습니다. 한때 조선 최고의 권력자였으나 이제 그는 죄인의 몸으로 유배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황해도 강음 그곳이 그의 마지막 거처가 될 것이었습니다. 대감 수레가 준비되었사옵니다. 관속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존칭도 예의도 없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던 자들이었으나 이제 그들의 눈빛은 냉담했습니다. 권력이 사라지자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정난정이 그의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화려한 옷을 벗고 소박한 행색이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빛은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한때 한양의 상권을 장악했던 여인이었으나 이제 그녀는 유배지로 가는 죄인의 아내였습니다. 여보 이제 어찌 되는 것이옵니까? 정난정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윤원형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함께 권력을 누렸던 동반자였으나 이제 그들은 함께 몰락하고 있었습니다. 살아야 하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하오. 윤원형의 목소리는 힘없었습니다. 그는 수레에 올랐고 정난정도 뒤를 따랐습니다. 수레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의 거리가 멀어졌고 그와 함께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거리의 백성들은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침을 뱉었고 어떤 이는 욕을 퍼부었습니다. 오랜 세월 쌓인 원한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저놈이 윤원형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가? 정난정도 저기 있다. 여부 같으니 욕설과 돌팔매가 날아왔습니다. 윤원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난정은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권력의 끝이었습니다. 며칠을 걸어 그들은 강음에 도착했습니다. 초라한 초가집 하나가 그들의 거처였습니다. 한때 궁궐보다 화려했던 저택에서 살았으나 이제 비바람도 제대로 막지 못하는 집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대감 이곳에서 지내셔야 하옵니다. 관속이 무뚝뚝하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윤원형과 정난정은 빈집 안에 홀로 남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구도 이불도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여보 배가 고프옵니다. 정난정이 작게 말했습니다. 윤원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때 산의 진미를 먹었으나 이제 한 끼 밥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조정에선 계속해서 윤원형을 처벌하라는 상소가 올라왔습니다. 그를 죽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셌습니다. 명종은 고민했으나 결국 명을 내렸습니다. 윤원형과 정난정에게 사약을 내리도록 하라. 사약, 죽음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관속이 강음으로 향했고 그들은 독이 든 잔을 들고 윤원형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윤원형은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비쳤으나 그에게 온기는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끝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윤원형 전하의 명이시다. 사약을 받으라. 관속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윤원형은 고개를 돌려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그 앞에서 무릎 꿇던 자들이었으나 이제 그들이 자신의 죽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하겠소. 윤원형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사약을 받아 들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각오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옆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난정이었습니다. 그녀도 사약을 받았던 것입니다. 비명 소리가 들렸고 이내 조용해졌습니다. 그녀가 먼저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윤원형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정난정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권력을 누렸던 날들, 조정을 지배했던 순간들, 그리고 함께 몰락한 이 시간까지 모든 것이 허망했습니다. 여보 먼저 가시오. 곧 따라가겠소. 윤원형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사약을 입에 가져갔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고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몸이 뜨거워졌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는 쓰러졌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몸이 닿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졌고 의식이 멀어졌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의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권력이란 무엇이었던가? 한때 조선을 지배했던 남자. 누이의 권세를 등에 업고 20년 넘게 군림했던 권력자.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수많은 가족을 파괴했던 악인. 그는 이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관속들은 그의 시신을 확인했습니다. 숨이 끊어졌습니다. 윤원형은 죽었고 정난정도 죽었습니다. 그들의 시신은 초라하게 묻혔고 무덤엔 이름도 새겨지지 않았습니다. 한양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조정의 신하들은 안도했고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오랜 세월 그들을 짓눌렀던 악귀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명종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외삼촌이었던 남자가 죽었습니다. 미움도 있었으나 어린 시절의 기억도 있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으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하, 이제 조정이 바로 섰사옵니다. 신하가 아뢰었습니다. 명종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섰다고 했으나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것이 희생되었습니다. 을사사와의 피, 수많은 가족의 눈물, 그리고 지금 죽은 외삼촌까지 모든 것이 슬펐습니다. 강음의 초가집은 텅 비었습니다. 바람만이 스쳐 지나갔고 그 바람은 모든 것을 데려갔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삶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1565년 11월 강음의 초가집은 적막했습니다. 윤원형과 정난정의 시신이 거두어진 뒤 그곳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바람만이 쓸쓸히 불어왔고 그 바람은 모든 것을 씻어내려 했습니다. 한양에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명종은 조정을 바로 세우고자 했고 살인파 선비들이 다시 조정에 들어왔습니다. 을사사화로 죽어간 이들의 명예가 회복되었고 유배 갔던 이들이 돌아왔습니다. 전하, 윤원형의 재산을 몰수하고 가문의 벼슬길을 막아야 하옵니다. 한 대신이 아뢰었습니다. 명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원형이 모았던 재산은 국고로 귀속되었고 그의 후손들은 벼슬에 오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권력의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파주의 한 언덕에 2개의 무덤이 만들어졌습니다. 윤원형과 정난정의 무덤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어서도 함께 있었으나 두 무덤 사이엔 거리가 있었습니다. 서로 닿지 않게 조금 떨어져서. 그것이 그들의 사랑과 권력이 남긴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명종은 제위 22년 만에 승하했고 선조가 즉위했습니다. 조정은 안정을 되찾았고 백성들은 평화를 누렸습니다. 윤원형의 이름은 서서히 잊혀졌습니다. 허나 조선 왕조실록엔 그의 악행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한양의 한 서당에서 한 선비가 학동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을사사화를 겪은 선비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윤원형의 손에 죽었으나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윤원형이란 자가 어찌 그리 악독할 수 있었사옵니까? 한 학동이 물었습니다. 선비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권력이란 것이 그러하니라. 사람을 변하게 하고 마음을 어둡게 하느니라.
학동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비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느니라.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아무리 높이 오른들 결국 떨어지게 되어 있느니라. 그의 말은 무겁고 깊었습니다. 학동들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책을 펼쳐 조선 왕조실록의 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윤원형, 그 죄악이 하늘에 닿았으며 수많은 선비를 죽이고 조정을 어지럽혔도다. 학동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선비는 책을 덮고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너희는 이 역사를 기억하고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예, 선생님. 학동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그날의 가르침은 그들의 마음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파주의 언덕, 윤원형의 무덤 앞에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윤원형의 먼 친척이었습니다. 한때 권세가의 일족이었으나 이제 그 이름은 수치가 되었습니다. 그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선조여, 부디 편히 잠드소서. 저희 후손들은 선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나이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가문의 몰락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어나 천천히 언덕을 내려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궁궐 안 선조는 신하들과 조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젊은 왕이었으나 현명했습니다. 그는 명종시대의 혼란을 기억하고 있었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자 했습니다. 경들, 외척의 권력을 경계해야 하오. 윤원형의 전철을 밟아서는 아니 되오. 전하의 말씀이 지당하시옵니다. 신하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선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사는 교훈을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윤원형의 몰락은 그 교훈 중 하나였습니다. 한양의 거리는 활기찼습니다. 백성들은 장을 보고 아이들은 뛰어놀았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윤원형이 사라진 뒤 조선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한 안악이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며 이웃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윤원형이란 자가 죽었다지. 그렇다 하오. 사약을 받아 죽었다더이다. 참으로 천벌을 받았구려. 얼마나 많은 사람을 괴롭혔는가. 여인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대화 속엔 안도가 묻어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윤원형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파주의 언덕에 달빛이 내려앉았습니다. 윤원형과 정난정의 무덤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두 무덤은 나란히 서 있었으나 결코 닿지 않았습니다. 그 거리는 영원히 좁혀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무덤 주변의 풀들이 흔들렸습니다. 그 바람은 모든 것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권력의 허무함을, 인간의 욕망을, 그리고 역사의 무게를. 조선 왕조실록을 기록하는 사관이 붓을 들었습니다. 그는 윤원형의 일생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출생부터 죽음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악행도, 권력도, 몰락도. 윤원형, 파평 윤씨. 문정왕 후의 동생으로 권세를 누렸으나 을사사화를 일으켜 수많은 선비를 죽였도다. 그 죄악이 하늘에 닿았으며 결국 사약을 받아 죽었도다. 사관은 붓을 놓았습니다. 이것이 역사였습니다. 진실을 기록하고 후세에 교훈을 남기는 것. 윤원형의 삶은 경고였습니다. 권력을 탐하지 말라는, 욕망에 눈멀지 말라는. 세월은 계속 흘렀습니다. 조선은 임진왜란을 겪고 병자호란을 겪었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었습니다. 허나 윤원형의 이야기는 남았습니다. 책 속에, 기록 속에, 그리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 4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조선은 사라지고 대한민국이 들어섰습니다. 파주의 언덕엔 여전히 두 개의 무덤이 서 있었습니다. 세월에 낡았으나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한 역사학자가 그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는 무덤 앞에 서서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권력이란 무엇인가? 이토록 높이 올랐다가 이토록 처참히 떨어지는 것인가? 그의 물음에 답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다만 바람만이 불어왔을 뿐이었습니다. 그 바람은 500년의 시간을 넘어 지금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고, 욕망은 결국 파멸을 부른다고, 인간은 겸손해야 한다고. 윤원형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허나 그 교훈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권력을 탐하는 자들에게, 욕망에 눈먼 자들에게 경고로 남을 것입니다. 파주의 언덕, 두 무덤은 여전히 나란히 서 있습니다. 닿을 듯 닿지 않는 거리로. 그것이 그들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사랑도 권력도 결국은 허무하다는 것을,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해가 저물었습니다. 무덤 위로 석양이 내려앉았습니다. 붉은 빛이 두 무덤을 감쌌습니다. 마치 500년 전 그날의 피처럼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역사는 흐르고 세월은 지나갑니다. 허나 진실은 남습니다. 기록 속에, 무덤 속에, 그리고 우리의 기억 속에. 윤원형의 이야기가 그러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